금고가 열리는 순간 미경의 심장은 마치 폭발하듯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이 증거들이 5년간 죽은 척 살아온 남편의 삶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점점 가까워졌고 서재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온몸에 차가운 공포가 전율처럼 흘렀습니다. 단 몇 초, 그녀의 선택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문 너머의 그 사람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그녀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진실을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녀가 비참하지만 마주쳐야 할 그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금요일 아침, 윤미경은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3세의 나이에 매일 일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지만 미경은 그 통증을 무시한 채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더듬어 슬리퍼를 찾은 미경은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문 너머로 시어머니 정순자의 부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일어났어. 미경아, 오늘도 일 나가니? 네, 오늘은 새로운 집을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약은 식탁에 놓아뒀으니 꼭 드세요. 미경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급격히 늘어났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예쁜 며느리라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보지 말 걸 그랬나?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대출금과 공과금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으로 조금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어머니와 대학생 딸 지은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미경은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9시 강남의 임부장 집, 점심 먹고 2시에 송파의 박사장 집, 그리고 오후 5시에 분당의 새 고객집. 하루에 새 집을 청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꼼꼼하게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손은 세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제도 허리 아프다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아.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그 말에 미경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큰 구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경은 빠르게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화장, 그리고 깔끔한 청소부 유니폼. 이것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53세 윤미경의 현실이었습니다. 강남과 송파에서 힘겨운 청소를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일터인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그녀는 소개소에서 받은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2층 3201호 김준호님.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방문을 말하고 출입증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경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201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해. 힘내자, 미경아. 그녀는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의 집은 항상 긴장되었지만 이제 4년차 가정 청소부인 그녀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미경은 공손한 인사를 준비했지만 그 인사는 입안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열수가. 미경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과 다르게 수염을 길게 기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얼굴선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경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경과 남자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미경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혼란, 충격, 기쁨,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가 곧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5년 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미경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문턱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순간 남자가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경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태준 씨, 미경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태준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긴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몸은 경계태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태준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경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신속하게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문 밖을 확인하듯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관문의 보안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나서야 태준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충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경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5년간의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셔? 지은이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그리움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시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자신의 슬픔은 감춰야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이렇게 만날 줄은. 미경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은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아내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경의 감정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당신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졌어. 미경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경은 본능적으로 물러섰습니다. 진정해. 미경아, 모든 걸 설명할게. 태준은 간절한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내가 죽기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태준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미경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태준도 그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동안 미경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와 기쁨, 혼란과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 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미경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궁금증이 더 커 보였습니다. 모든 일은 2020년 3월에 시작됐어. 태준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문에 비쳤고 그 위로 그의 지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식품의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잖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식품 안전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전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항상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양심적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는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 태준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나는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을 받으며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지. 한국식품에서 출시한 새로운 인공감 미료, 스위트엑스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 태준은 소파로 돌아와 미경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스위트엑스는 한국식품의 새로운 효자 상품이었어.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며 회사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 태준은 손으로 공중에 그래프를 그리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상한데? 나는 중얼거리며 하나의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 그것은 스위트엑스를 섭취한 어린이들의 간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 스위트엑스 섭취 후 간 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비록 의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20년간 식품 안전 연구를 해온 경험으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스위트엑스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지.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직속 상관인 박민우 팀장에게 보고했어. 밤새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지.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그날의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태준 씨? 박민우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넘겨보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젯밤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스위트엑스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대로 판매를 계속한다면 잠깐만. 박 팀장이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태준은 놀랐습니다. 그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수치가 너무 명확합니다. 박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 씨, 당신 우리 회사가 이 제품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수백억이 들어갔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태준이 강조했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준 연구원,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결정은 당신이나 내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팀장님,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 박 팀장이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태준은 미경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척 혼란스러웠어. 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담했거든.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어. 나는 결심했어. 박 팀장이 아닌 연구소장 오성민 박사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정했지. 내 오랜 멘토이자 한국식품연구소를 이끄는 오성민 박사라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 태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성민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어. 태준 씨, 들어오게. 무슨 일인가?
오성민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오성민 박사는 묵묵히 듣다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했나? 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우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오성민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살펴보겠네. 고맙네. 태주는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성민 박사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내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 수화기를 들자 오성민 박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태준 씨,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15층 회의실로 와주게. 경영진과 회의가 있네. 태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떤 회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오성민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위트 X 건 일세. 미경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태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1시 55분 본관 15층 앞에 도착했지. 15층은 평소에는 연구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경영진 전용 구역이거든. 긴장된 손길로 넥타이를 바로잡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 태준이 알아본 사람들은 이성민 대표이사, 김정훈 상무, 법무팀 박지원 팀장, 그리고 오성민 박사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이성민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연구원. 이성민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경영대학원 출신이지만 일찍이 식품업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네. 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스위트엑스가 예상보다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민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나? 바로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자는 건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김정훈 상무가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강 연구원, 이 제품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물론입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성민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강연구원. 자네 정말 순진하군. 이 제품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리콜되면 회사는 망하네. 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이성민의 달라진 태도에 태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한 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강연구원. 이성민의 어조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스위트엑스는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의 삶을 개선했어. 조금의 부작용이 있다고.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자는 거야? 태준은 이 논리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성민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가져온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그렇지 않나? 오 박사. 모든 시선이 오성민 박사에게 향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멘토가 진실을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성민 박사는 태준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태준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멘토가 진실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법무팀 박 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태준은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강연구원. 이성민 사장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열정과 양심을 높이 사네. 그런 태도는 좋은 연구원의 자질이지.
사실 우리도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어. 자네가 이 연구를 이끌면 어떨까? 자네를 식품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승진시키고 필요한 연구비도 대폭 지원하겠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석연구원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상당히 오를 것이고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거야. 이성민이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석 연구원 자리를 원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경은 숨을 죽이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갈등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태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성민 사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강태준, 이성민이 이제는 존칭을 뺐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널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어. 태준은 그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태준은 흔들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잠시 태준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태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너 와이프랑 어머님 모시고 한양동 300호에 살지? 이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당뇨약 드시고, 이성민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네 딸 지은이 한양고 2학년이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매일 저녁 6시에 같은 길로 집에 가던데.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사람이니까. 이성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방에서만 있었던 일로 하지. 자네는 평소처럼 일하고 이 일은 없었던 거야. 알겠나?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성민 박사를 바라보았지만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도울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일하게. 이성민이 명령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스위트엑스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준은 무거운 다리를 끌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압박과 위협 속에서 고통받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 거리를 몇 시간이나 방황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 태준은 미경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당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어. 이제 오해.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당신은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했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협박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할까? 옆에서 당신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위트엑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지. 태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친구이자 식품점 서진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호야, 급한 일이 있어. 내일 만나자. 태준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준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미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제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태준의 차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첫 번째 바위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차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온몸을 던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의 차는 계속해서 계곡 아래로 추락했고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커다란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산 위에서는 두 대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려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차를 확인한 후 만족한 듯 서로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두 차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태준은 날카로운 고통 속에서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분명 부러져 있었고 몸 곳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희미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많이 다쳤어요.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태준은 누군가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그는 신음했지만 그 와중에 그는 힘을 짜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기절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태준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그의 몸은 두꺼운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나무 판자로 고정되어 있었고 팔과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깨어난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영감, 빨리 와보세요. 곧 노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정신이 들어요. 물 좀 마실래요? 태준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노부인이 그의 입에 물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산속 작은 집이지요. 산책을 하는데 당신이 계곡 근처 숲을 사이에 쓰러져 있었지요. 많이 다치셨더군요. 태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죠? 사흘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내가 민간요법으로 열을 내렸지요.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당신이 계속 안 돼 하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지만 곧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당신 차가 계곡에서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실종자수색 중이라고 했지요.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쯤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경과 지은, 어머니,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요?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식품은 다시 그를 노릴 것이고 이번에는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도 돼요.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차피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요. 태준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와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태주는 노부부의 보살핌 아래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주는 한국식품에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태준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였습니다. 태주는 저녁 식사 후 노부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죽은 상태로 지내면서 증거를 모아야겠습니다. 위험한 결정이네요.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교차했습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가족에게 돌아갈 겁니다. 부작용 은폐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서 한국식품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5년이라 긴 시간이네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 잃어버린 삶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합니다. 태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태준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새 이름으로 그렇게 노부부의 집에서 몇 주를 지내고 태준은 독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부부는 태준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주었고 태준은 그것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방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떠나는 날 태준은 노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에요. 노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태준은 감사의 눈물을 참으며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태준, 이제는 준호가 된 그는 한국식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죽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태준은 몇 달 동안 10명 이상의 스위트X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식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한국식품의 거대한 힘에 맞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식품안전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피해자들 중 몇몇 적극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얼굴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운영과 대표는 또 다른 스위트X 피해자 김정우 씨가 맡았습니다. 그들은 스위트X 외에도 다른 위험한 식품들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몇몇 소규모 식품 회사들이 리콜을 선언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한국식품과 스위트X였습니다. 그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식품의 부당함을 폭로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한편 미경의 삶은 남편을 잃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일주일 후 태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신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식은 시신 없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식품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했고 심지어 이성민 사장도 잠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강태준 연구원은 훌륭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성민은 위선적인 슬픔을 연기하며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간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강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7세 소녀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태준의 사진이 꽃으로 둘러싸인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환한 웃음은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경, 지은, 그리고 순자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경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지은이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미경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 성숙해진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빠도 그랬을 거야. 미경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태준의 사진에 절을 올리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이후 미경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정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는 일은 그녀에게 낯설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녀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청소하던 집의 주인이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윤미경 씨, 제 친구가 좋은 가정부를 찾고 있어요.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관심 있으세요? 미경은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이성민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경 씨, 제 집을 맡아주실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성민은 미경을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일했던 회사의 사장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약간 불편했지만 급여 조건이 너무 괜찮아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경은 이성민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민은 종종 태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나시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혹시 남편이 회사 일에 대해 집에서 다른 말은 없었나요? 미경은 그런 질문들이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미경은 항상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성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피해망상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태준은 김준호라는 새 신분으로 조용히 활동하면서도 가끔씩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미경이 출근하는 모습, 지은이 학교에 가는 모습, 어머니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모든 증거를 모으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태준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경이 이성민의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태준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미경이 이성민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 후 며칠간 관찰한 결과 미경이 그곳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태준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성민이 미경을 고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태준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미경을 감시함으로써 태준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태준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지켜보는 빈도를 줄이고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심의연대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트엑스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 한국식품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부 문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이제 그가 할 일은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분당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문 앞에 청소부로 일하는 미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재회는 태준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와 함께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태준과의 재회 이후 마음속에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이성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의를 위한 비밀 요원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태희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경 씨. 강태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비서님. 미경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침 회의 때문에 나가셨어요. 저는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르는 거고요. 청소는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가 서재로 향하는 것을 보며 미경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그녀에게 부탁한 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의 서재에 있는 금고, 그곳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태희가 서류를 챙겨나간 후 미경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서재 쪽을 향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단순히 정보만 수집해.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공소시효는 5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금고 앞에 서서 태준이 알려준 가능성 있는 비밀번호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성민의 생일, 결혼기념일, 한국식품 창립일.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 미경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녀의 손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집어들고 마치 책장을 닦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강태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서재도 꼼꼼히 청소하라고 하셨잖아요. 강태희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있을 때만 서재 청소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가 나간 후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약속된 장소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에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강 비서가 갑자기 들어와서.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안전이 더 중요해. 이성민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태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5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그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끝내야 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 내가 계획을 세울게. 그렇게 두 사람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이성민의 일정을 파악하고 미경은 집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이성민의 집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이성민과 강태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약물 피해자 연대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이성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최근 그들이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을지도. 불가능해. 이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내 금고에 있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태준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태준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가 명확해졌어. 그 금고를 열어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성민의 개인적인 정보를 더 알아내야 해.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의미 있는 날짜나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잖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정보를 모아볼게요. 다음 날부터 미경은 더 주의 깊게 이성민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달력에 표시된 날짜, 메모에 적힌 숫자들,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은 이성민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식품 창립 25주년 5월 25일. 이게 비밀번호일까? 미경은 그 날짜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더 넘기다가 또 다른 중요한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3월 21일 525321.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금고의 비밀번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태준에게 발견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태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언제가 적기일까? 두 사람은 이성민의 일정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성민은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이 기회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로 이성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성민이 공항으로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선 미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5, 2, 5, 3, 2, 1. 금고가 열렸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로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남편을 구할 수 있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성민이 돌아온 거야? 미경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집어들고 마치 평소처럼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서재문이 열리고 강태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윤미경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미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출장 가시기 전에 서재를 깨끗이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강태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런 지시는 들은 적 없는데요. 미경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강태희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방금 찍은 모든 증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요. 왜 그러시죠? 사장님 지시입니다. 보안 점검이에요. 미경은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사적인 내용이 많아서. 강태희의 표정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미경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요! 강태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미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진을 태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강태희가 돌아왔을 때 미경은 이미 증거를 안전하게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 보여주세요. 미경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태희는 갤러리를 열어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강태희가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그날 저녁 미경은 태준과 만났습니다. 태준은 이미 그녀가 보낸 모든 사진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미경아, 이건 정말 대단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스위트엑스의 부작용을 이성민이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그리고 여기 내 사고에 관한 지시 문서도 있어. 미경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검찰에 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 이성민과 한국식품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미경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거군요. 태준은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나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강태희는 이미 이성민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미경이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를 감시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태주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야. 태주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미경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과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미경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가족들에게 태준을 데려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미경이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미경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미경과 함께 들어온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염과 안경 뒤에 숨겨진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태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실체를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꿈인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네, 어머니. 제가 맞아요. 살아있어요.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상황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의 시선이 태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지은아? 태준이 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의 모습을 보니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놓친 시간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은아, 아빠야. 지은은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와 태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지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태준은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지은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놓친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태준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간의 이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식품에서 발견한 스위트엑스의 위험성, 회사의 은폐 시도, 그를 죽이려 했던 음모,
그리고 5년간 김준호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에 전달했어요. 이성민과 한국식품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진술을 받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태준의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거예요. 태준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고 지은과 정순자 할머니도 함께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미경도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5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검사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성민 사장과 한국식품에 대한 수사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준 씨와 가족분들의 신변 보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준과 미경은 안도감을 느끼며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검찰은 한국식품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민 사장은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스위트엑스의 부작용 은폐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식품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식품, 이성민 대표 구속, 한국식품 주가 70% 폭락, 투자자들 집단 소송 준비, 스위트엑스 전 세계 리콜 조치.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이성민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공포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은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고 사망 판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식품안전연구소에 복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하지 않고 식품안전시민연대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식품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태준과 미경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어.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스한 빛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함께. 태준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태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태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식품공학과에 지원한다니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태준의 귀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미경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한강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저물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미경에게도 5년간의 긴 암흑은 끝나고 희망찬 새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미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빛이 맴돌았습니다. 네, 집에 가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놓쳤던 추억들을 다시 만들어갈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치열한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집으로 왔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떨까요? 여기까지 인생 한 조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